안녕하십니까, 김주영입니다. 원래는 이번 주 다음 주 내용이 포르쉐 GT3 RS 테스트 주행과 셋업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었는데 트랙 주행 일정이 맞지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두 차례에 걸쳐서 앞서 보여드린 그런 내용으로 다소 대중적인 그런 주제에 관해서 논해보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초년생부터 연령으로는 30대 중반, 그리고 미혼 상황에서는 자산보다는 고정적인 월 수입 중심으로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가 흙수저다. 물려받을 재산이 없고 미리 받은 재산도 없다. 그렇다면 저는 본인의 연봉을 넘지 않는 금액의 차량을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가령 연봉이 한 3천만 원 이하라면 현기차 기준 아반떼나 K3부터 소나타, 스포티지, 그다음에 뭐 투싼, 그 정도 이내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어지간히 차량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하거나 핵심적인 정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없다면 보증기간 지난 중고 수입차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회 초년생 내지는 아직 사회적 경력이 길지 않은 시기에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금융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수준에 세금 관련 뭐 비용 처리 그런 거 고려할 그런 짬밥도 아니고, 제2금융권의 어떤 뭐 캐피탈 회사 혹은 리스사의 높은 이자를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길 이유도 없는 시기입니다. 제1금융권에서 본인 연봉 내의 금액을 가능한 저리로 대출을 받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정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갓 발 디디면서 대출을 깔고 가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 구간대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수입차들은 보통 여러분의 연봉 2배 이상 가는 고가의 차량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알아보는데 앞서 언급했지만 보증기간이 지난 수입차들은 제대로 알고 구입하고 제대로 관리 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시작과 동시에 망해요. 그리고 중고 가격에 상관없이 보험료 엄청 비싸지요. 그래서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고 어쩌고 잔머리 쓰시지요. 그거 다 조삼모사입니다. 차는 업그레이드는 있어도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인생에 득도하지 않는 이상 다운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평생 부모님 명의 쓰실 수 있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보험료도 나이뿐만 아니라 경력도 보험료 산정의 큰 요소이기 때문에 소박하게 국산차로 시작해서 본인 명의로 보험 가입하고, 그리고 한 계단씩 한 계단씩 그렇게 올라가는 재미를 느껴보시는 것이 길게 재미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혼이라고 하더라도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도 수입도 올라가겠지만 다양한 지출도 늘게 됩니다. 유학 생활 후 교수가 되어 지금은 은퇴하신 은사님이 저에게도 유학은 꼭 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친척 결혼식에 안 가도 된다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차가 좋다고 사회 초년생 때처럼 차에 몰빵하면서 살면 영원히 사회 초년생으로 사실 수도 있습니다.
차는 무조건 감가되는 불안정한 마이너스 자산이므로 연차가 쌓일수록 조금씩 안정자산과 투자에 대한 여지도 가지고 짧게는 단기 중기적인 수익, 그리고 길게는 노후 대비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고정 지출은 기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월 수입의 개념으로 차를 보시면 안 됩니다. 고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월 수입 위기의 시기인데요. 간지, 허세 이런 것 좀 개나 줘버리고 지금의 이 시기는 수신을 넘어 재가의 시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는 차보다 가정을 튼튼하게 꾸리고 계획하는 단계이니 월 수입의 많은 부분을 가정을 운영하시는 데 투자하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차는, 또 나는 이 시기에 그간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쌓아온 자산의 일부를 차에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차들이 소위 말하는 무늬만 리스 혹은 현금 차량들입니다. 그러면 자산의 어느 정도를 차에 쓰느냐? 저는 차량 구입 비용을 절대 자산 총액의 10% 이상 쓰지 않습니다. 제가 다소 보수적이라고 하는 얘기들은 간간히 들었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는 그런 암묵적인 압박에 의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고위험 그리고 비우량 자산입니다. 즉 언제든 증발해버릴 수 있는 자산 같지도 않은 그런 자산이지요.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면 되지, 나는 이번에 차 사면 5년 10년 이 차만 탈 거야 등등의 온갖 낭만적인 생각, 그런 생각 다 하면 보통 차를 구입들 하시는데, 그것은 다 비겁한 변명이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일회성으로 무리해서 차 사고 또 잘 팔면 그 다음 또 그런 짓 안 할 것 같아요? 개가 똥을 끊는다고요? 어쨌든 저는 차에 들어간 돈은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보통 차를 구입합니다. 어차피 잘 팔아도 그 돈은 또 다른 차 사는데 또 쓰지 않으신가요? 특히나 저처럼 트랙 주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총 자산에 대해서 연 5%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 있으신지요? 은행권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불가능합니다. 나는 투자에 있어서 신의 손, 이런 분들은 당장 이 영상 닫으시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 연 5% 수익이 가능하다 손 치더라도 2년을 쉴 새 없이 수익을 내야 차값을 막고 또 자산을 현상 유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자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치면 경차도 못 산다. 기존 차량이 있다면 팔고 자산의 적정 비율을 일부 꺼내서 나머지를 제1금융권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무리 없는 수준의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현실적으로 소위 말하는 수입차에 접근 가능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차알못이다. 그렇다면 신차 혹은 중고차를 사더라도 보증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신뢰할 수 있는 매물을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식 센터가 이러쿵저러쿵 해도 차알못들에게 정식 AS는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될 곳입니다. 차알못들 이불 밖은 위험해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예로
자산 총액의 10%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에는 정답은 없습니다만 아무리 차에 미쳤다고 해도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쓰는 그런 초딩 관종 같은 짓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년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차량 구입 방법, 운용 리스가 좋을 수 있냐고요? 요즘은 사업자당 연간 총 차량 관련 비용 처리를 1,000만원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용 처리 옵션은 그냥 버리세요. 5천만원 이상의 차량을 운용 리스로 사는 것은 카푸어의 허세, 허울 좋은 그냥 변명일 뿐입니다. 그 정도 차 현금 주고 못 살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리스사들보다 더 고수익에 사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확실한 예외적인 아이템이 있지 않는 한 그것은 헛짓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무늬만 리스를 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다른 이유는 없고 향후 차량 판매할 때 후차주에게 절세 효과를 주어 더 매력적인 그런 조건으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후차주 입장에서 등록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현금차보다는 무늬만 리스로 있는 차가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일정 금액 이상의 차량은 최장기간 그렇게 무늬만 리스로 구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이야기들의 기본 전제는 총 자산 100억 이하, 월 수입 세후 5천만원 이하의 개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이고, 자산이 수백억대, 월 수입이 억대 이상의 그런 부자님들은 너님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목돈을 차에 넣어두는 것이 손해다, 이런 말에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노동 혹은 소소한 불로소득으로 일정 기간 내 여러분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돈은 매우 한정적이고 사실상 정해져 있다 봐도 무방합니다. 그 액수에 비해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차는 어차피 비쌉니다. 그리고 차 키를 딱 건네받는 그 순간부터 되팔 때까지 그때 가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목돈을 주고 구입을 하나, 푼돈으로 나누어 내나,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까지는 원금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싼 이자가 매달 그렇게 양념으로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주머니 그냥 코피 터지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숫자는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들이 당장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인데, 그런 멍청한 생각들로 여러분들이 힘들게 번 그런 피 같은 돈으로 엉뚱한 많은 사람들 월급 주고 그러지 마세요. 전륜차 횡지 걸고 저단 고RPM 풀악셀 때리면은 차가 엄청 빠르게 달리는 그런 느낌을 막 받고 스스로 막 감탄하고 난립니다. 그런데 정작 나와서 랩타임 보면 망해 있고, 치솟은 유온에 또 타이어 상태 보면 더 망했다 싶어요. 어떤 뭐 좋은 오일 점성 다 깨먹어가며 비싼 기름 다 태워먹고 또 비싼 타이어 땅만 파다가 나오신 거예요. 조금 뭐 거창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비도 효율 있는 그런 풀악셀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즐기는 방식은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자동차 구입에 쓸 수 있는 현금이 1억 원 있다고 가정하고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로 가늠해 보겠습니다.
소위 슈퍼카라고 부르는 그런 카테고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들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차로 정기적인 트랙 또는 스포츠 주행을 한다는 것은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니 상상도 하지 마세요. 4억 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 페라리 488 또는 피스타, 맥라렌 720S 정도가 이 부류에 속합니다. 아주 관소화시켜서 따져보겠습니다. 차값 4억 원 중 1억 원 현금 내고 3억 원을 대출로 구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을 48개월 상환 제1금융권 저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원금 월에 625만원, 평균 이자 월 75만원 하면 700만원씩 매달 납부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보험료가 제 기준에 연간 450만원, 자동차세 대략 한 90만원 정도라고 하면 합해서 월 45만원씩 이렇게 계산이 나오니 구입비까지 하면 총 745만원씩 매달 차 밑에 넣으셔야 합니다. 보험 경력이 짧은 분들이나 사고 이력이 많으신 분들은 보험 자체가 거부될 수 있고 연간 1000만원 이상 보험료가 나올 수 있으니 꿈 깨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차들은 지하실 관상용이거나 가로수길 커피용입니다. 그러니 소모품 비용 자체는 굉장히 높으나 교환 주기가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큰 액수는 아닐 것입니다. 브레이크 패드 한 대분에 보통 300만원 정도, 잘 아껴서 2년 쓴다고 보겠습니다. 엔진 오일 연간 2회, 대략 총 100만원 잡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월 2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페라리 488이나 피스타 또는 맥라렌 720S의 경우 월 765만원씩 쓰면 가로수길 열심히 다닐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끔 도산대로에서 포효하는 소리도 낼 수 있고요. 물론 기름값과 커피값은 별도입니다. 그 다음 포르쉐 GT3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차 가격이 보통 2억 5천만원 정도 되니 은행권 대출 1억 5천만원 받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1금융권 48개월 저리 대출을 받으면 매달 원금이 313만원씩 이자 37만원씩 하여 총 350만원이 단순히 차 구입에 대한 월주기 납입 금액입니다. 여기에 보험료 150만원, 자동차세 90만원 정도 하면 총 240만원, 월로 환산하면 2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 구입 비용에 기본 유지비까지 월 370만원, 소모품 비용은 브레이크 패드 2년에 150만원, 엔진 오일 연간 100만원 정도 잡겠습니다. 그러면 월에 약 15만원씩 들어가는 꼴입니다. 슈퍼카급이 월 765만원, GT3 같은 최고급 스포츠카는 대략 월 385만원 정도씩 됩니다. 거의 반값이죠. 그런데 여기에 GT3로 트랙을 주 1회씩 월 4회 트랙을 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250만원씩 타이어값, 패드는 3개월에 한 대분은 사용하니까 150만원 나누기 3 그러면 50만원입니다. 1일 3세션 탄다고 보면 주행권 비용 하루당 15만원, 4회면 총 60만원 나오고요. 유류비 하루당 15만원씩 4회 하면 총 6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엔진 오일 월 50만원 잡겠습니다. 그러면 트랙 주행에 추가되는 총 비용은 250, 50, 60, 60, 50 해서 총 470만원입니다. 거기에 기본 유지비 아까 월 385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액을 더하면 총 85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슈퍼카 그냥 보내버리는 그런 유지비가 나와버립니다. 이것이
스포츠 주행의 슈퍼 파워입니다. 그 다음 BMW M3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차 구입과 트랙 세팅 하는데 총 1억 원이면 대출 필요 없이 다 됩니다. 오히려 살짝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보험료, 자동차세까지 1억 원으로 다 커버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소모품 비용, 브레이크 패드 2년에 80만원, 엔진 오일 연간 50만원 잡으면 월 75,000원입니다. 1억 원의 돈에 차에 쓸 수 있으면 M3 따위는 그냥 신차 사서 그냥 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M3로 트랙을 탄다고 가정해 볼게요. 타이어값 월 200만원, 패드값 3개월에 80만원이니 대략 월 27만원, 주행권 유류비 합해서 하루당 30만원씩 해서 4회면 총 120만원, 엔진 오일 월 50만원 잡겠습니다. 총 월 397만원입니다. 거저 구입한 M3로 트랙을 타면 GT3급 차량으로 가로수길 간지의 출퇴근 비용을 그냥 넘어서 버립니다. 역시 트랙은 무서운 곳입니다. 1억 원의 현금을 차량에 쓸 수 있는데 이번에는 벨로스터 N을 구입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현금으로 총 3,500만 원이면 뭐 각종 세금 다 포함해서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데일리카로 벤츠 E클래스 한 대 더 구입하고 기본 유지비까지는 그냥 커버할 수 있는 돈이 남습니다. 둘 다 현금차로요. 그러면 벨로스터 N의 트랙 주행은 얼마나 들까? 타이어 월 60만원, 패드 3개월에 40만원, 그러면 월 13만원씩 됩니다. 그리고 주행권 유류비 합해서 총 120만원, 엔진 오일 월 20만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총 213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벨로스터 N으로 우울하게 가로수길 커피를 마시러 다니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짜급인데 가지 마세요. 내상이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대략적으로 집계한 금액들이라 실제와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벨로스터 N과 벤츠 E클래스를 1억 원의 현금으로 구입하고 트랙 타는데 월 추가 213만 원 정도씩 그렇게 추가 유지비가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랙을 타지 않는다면 벤츠 E클래스와 어떤 차를 커피차로 쓸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포르쉐 박스터 GTS 정도를 약간의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냥 허세 부리는 것은 큰돈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랙을 타는 순간 벨로스터 N이 박스터 GTS 정도는 그냥 쌍 싸다고 날리는 그런 수준으로 돈을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트랙 주행에 소질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조금은 여러분이 속이 편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단히 대표적인 인기 차량들로 카라이프를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비용을 보았습니다. 각자 원하는 차종으로 대충 계산을 해보시면 본인 수준에서 즐길 수 있는 차량이 가늠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앞서 언급한 자동차 취미의 경제적인 비용만으로도 삶의 밸런스가 깨지기 굉장히 쉬운 그런 구조입니다. 현실적인 또 경제적인 비용이 자동차 취미를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그런 기본적인 가부간의 결정을 해주는 요소라면 시간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의 일상의 카테고리 내에서
질적인 부분을 결정해줄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당장은 눈앞에 돈이 더 크게 보일지 모르나 돈은 언제든 벌면 그만입니다. 안 벌려서 문제지요. 그런데 시간과 시기는 지나버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혼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회생활과 연애, 그리고 고려할 사항들이 많겠지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사람들은 이 밸런스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와닿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을 해봐도 대부분 사람들은 직장 생활과 생업, 그리고 기본적인 생리 활동에 최소 80% 이상의 시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20%의 시간 중에 배우자 혹은 연인이 같이 차를 좋아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쉽게 절반의 시간은 배우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나만의 취미를 접어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중에 또 절반에 가까운 시간은 부모, 형제, 그리고 가족 행사에 써야죠. 그러면 나의 일상 중 다른 취미나 관심사가 없다 하더라도 온전히 자동차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일상 중 고작 5%에 불과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 5%의 시간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개인의 역량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5%가 95%의 어떤 그런 밸런스를 깨뜨린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5%의 시간을 위해서 마눌리지를 쌓는다, 그리고 가족에게 봉사하는 시간이다, 이런 표현들은 밸런스의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95%를 잘하기 위해서 5%의 힐링을 찾는 것이 정상인데, 말이라도 95%의 중요한 시간들을 쭉정이 만들어버리는 이런 비핵심의 황제 같은 생각과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리적인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역할과 상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딸내미 숙제 도와주면서 차 탈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짐 싸야죠. 뭐하러 같이 삽니까? 사실 자식이 있는 상황에서는 자동차 취미에 5%의 시간을 온전히 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애들이 자라는 것은 다 그때그때 내 역할이 정해져 있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애들의 자아와 인성은 부모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에 대부분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중요한 시간을 거치대로 땜질하는 시간으로 여기는 것은 밸런스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자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차 따위에 대한 그런 미련으로 미련해지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밸런스를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은 자랑하고 허세 부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5%에 집중하는 그 몇 배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밸런스 있는 카라이프란 내가 가진 자산의 10% 이내, 내가 가진 시간의 5% 이내에서 효율적으로 누리는 그런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소비자로서 자동차를 즐기는 분들의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저의 기준에서 카푸어라 함은 앞서 언급한 밸런스가 깨진 상태에서 자동차에 빠져 사는
어쩌면 행복하지 않은 그런 부류들로 생각이 됩니다. 차를 좋아하고 트랙 주행을 즐기다 보면 또 레이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 원메이크 레이스의 분위기를 보면 여러 안전상의 문제들이 즐비하고 그 안에서 레이스는 마치 차 깨먹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데몰리션 더비 같은 그런 연상을 시킵니다. 특히 아마추어 레이스는 낮은 비용과 낮은 문턱으로 함께 즐기자 하는 것이 미덕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마추어 레이스는 저 10% 그리고 5%의 문제를 넘어 어쩌면 95%와 90%의 더 중요한 부분들을 침해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로 비춰집니다. 일상의 비중과 중요도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크게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레이스를 주관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현명한 판단과 기획을 기대해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